BTV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을 포함해서 모두 300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BTV 뉴스는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우리 지역 당선인을 만나 선거 뒷이야기와 22대 국회에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당선인을 만나다 오늘 첫 순서로는 20년 만에 오산시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화제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사에서 교수, 미래학자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 오산시 차지호 당선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차지호입니다. 예, 선거 치른 지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네네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저는 선거 때도 뭐 긴장이 있었겠지만 선거 당선되고 나니까 긴장감이 확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몸을 좀 쉬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긴장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역할을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추스리셔야겠는데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예. 네. 이번 선거에서 저 국민의힘 김의원 후보와 함께 40대 젊은 교육자라는 공통 분모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네, 두 분이 네거티브 없는 선거로 이렇게 훈훈함을 줬는데 네. 정치 신인으로서 첫 선거를 치른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거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가 이제 제가 예전에 일했던 국견의사회나 아니면 그런 인도주의 단체에서 일하게 되는 컨텍스트가 굉장히 분쟁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정치가 제가 경험했던 뭐 그런 이렇게 조금 열악한 나라들의 분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적대적이고 분열 속에서 서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산 지역에서 저희가 파지티브한 의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어떤 앞으로의 정치 생활에서 일종의 큰 가능성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혜원 후보님께도 감사드리고 네거티브로 서로 공격하지 않고 적대지지 않고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앞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의사였다가 네. 교수였다가 또 네. 미래학자였다가 네. 40대 초반인데 굉장히 바쁘게 사신 것 같아요. 괜찮았죠. 예, 이제 또 정치인으로서 또 새 출발을 네. 하게 되셨는데 네. 포부를 좀 밝혀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의사였다가 뭐 인도주의 활동가였다가 교수였다가 지금 정치인으로 왔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직업을 많이 바꿨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의사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랬을 때 결국 제가 배웠던 거 깨달았던 거는 정치가 망가지면 보통 세상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망가지면 누군가는 꼭 죽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일했던 분쟁이나 재난 현장에서는 더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저는 뭐 의사로 단순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통 의사들이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세상이 망가지고 이제 정치가 망가진 데서 원인을 봤으니까 그것들을 해결하는 일을 쭉 해왔던 거였고 그게 현장에서 활동가로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분쟁 현장에 벌어진 일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교수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결국 정치인 됐을 때도 저는 뭐 지난 20년간 이제 바뀌지 않은 포부나 아젠다 그러니까 뭐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일을 하는 게 제가 교육받고 뭐 굉장히 또 교육적으로 혜택받는 곳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정치인이라는 옷을 입고 같은 일을 해나갈 건데 이제 조금 더 저한테는 낯선 지역이니까 예를 들어 뭐 사하라 이만의 아프리카 국가에 나가서 일하듯이 거기 똑같이 낯선 데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고통들을 줄이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정치에 참여해서 국회랑 이런 낯선 곳에 가서도 결국 제가 가진 아젠다를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야 되는 게 뭐 그냥 한결같은 포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의대 졸업하고 의사로서 좀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난민학을 공부하셨고 네.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또 일을 하셨어요. 네. 뭐 시쳇말로 사서 고생을 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아니 그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돈 벌어서 저는 이 고생을 하는 일에 썼던 것 같고요. 그게 뭐 NGO라는 곳이 이제 월급이 좀 나오는 거 일하는 데도 있지만 적은 월급이 나오는 데도 좀 그렇지 않고 활동을 하거나 해야 되는 데도 있으니까 정말 그 고생을 사서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고생이라는 게 이제 제가 고생을 했을 때 이제 조금 큰 규모로 사람들이 덜 고생하게 되잖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줄게 되는 거라서 저는 그 고생 사서한 게 굉장히 또 자연스러운 일 같고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들마다 성향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우리 같이 일하는 여기 사무실에 누군가가 아프면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내 아이가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랬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통들이 제 고통과 이제 다른 사람들의 고통들이 사실 크게 나눠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서 고생을 했다고 해도 전체적인 고통들이 줄어들면 저도 뭐 마음이 덜 불편하고 아픈 거니까 뭐 성향에 맞는 일을 그냥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사서 고생한다는 말에 꽂혀가지고 예. 아마도 첫 그 의사로서의 활동을 공중보건의로 그 하나원에서 일하셨던 것도 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단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의사가 돼서 처음 봤던 환자가 탈북자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탈북자 분들이 사실 몸만 아픈 게 아니고 트라우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런 환자들을 계속 처음에 이제 계속 보게 됐을 때 결국 우리 몸이나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사회가 망가진 거랑 떨어질 수가 없겠구나. 그분들은 이제 난민으로 탈북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생겼고 북한 안에서 망가진 정치 안에서 굉장히 큰 트라우마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일했던 뭐 파키스탄이나 뭐 파푸아뉴기니아나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회가 무너져 있죠. 그 분열 속에서 결국 힘들어지는 거는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그룹들이 죽거나 이제 힘들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 사회랑 떨어져 있지 않구나라는 게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고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이후에 국경 없는 사회라든지 다른 인도주의 단체 혹은 인권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직접 의술로 치료하는 게 좀 한계 있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셨어요. 네.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영입이 그 이번 총선의 영입이 두 번째 영입입니다. 이전에 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지금 현 대표께서 대선 주자로 있으셨을 때 영입이 됐었고요. 그때는 팬데믹 시기고 이제 코로나 위기가 격심해진 시기라서 제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를 했던 거였고요. 근데 제가 정치를 참여하게 된 이제 이유는 이제 한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세상이 망가지고 그럼 누군가는 죽는 게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과학적인 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병리학자라면 이게 몸의 어떤 뭐
특정 세포에서 변이가 있어서 암세포 고대가 이런 거를 원인으로 봤을 건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인도주의 활동가였던 의사들은 이제 세상이 망가진 게 가장 근본적인 병리, 그걸 일으킨 정치가 망가져 있던 게 병리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 참여하는 게 한 가지 이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교검사에 일했던 활동가들의 일부는 유럽 쪽에서는 정치 참여가 좀 활발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거기서 더했던 동기는 이제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현재뿐만이 아니고 좀 미래 위기들을 남들보다 조금 먼저 볼 수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로 미래학자로 열심히 연구하는데 몇 년은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정도 먼저 본 미래가 사실 굉장히 위기가 가득한 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중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팬데믹만 가지고도 이제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휘청거렸고 이제 글로벌하게는 더 휘청거렸고 한국이 제일 덜 휘청거린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선진국 포함해서 개발도상국 모두가 휘청거렸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팬데믹만 해도 이렇게 휘청대는데 예를 들어서 기후 위기로 인한 극단적 기후 현상들이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의 가뭄이 오거나 그로 인한 식량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글로벌하게 식량 생산량이 줄거나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팬데믹이 오게 되는 거 동시에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오는 게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확 줄어들었고 경제활동 인구들이 줄어들었을 때 과연 그런 충격들을 우리 사회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들었고요. 그런 경제적 충격들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은 버틸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방 도시들이 그런 경제 충격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 주위에 가장 소외된 분들이 갖게 된 고통들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너무나 당연한 이제 시나리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뭐 의사들은 그 골든 타임이라는 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골든 타임이 2030년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저희가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 이런 미래 위기들이나 아니면 글로벌 위기들에 대해서 정치적 그에 대비한 정치적 합의들을 만들고 뭐 AI나 디지털 기술들 혹은 여러 가지 자원들이 좀 공공성을 가지고 투여되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는 2030년대에 겪게 될 이런 위기들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선진국으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한국이 그런 위기를 잘 못 견뎌서 다시 이제 뒷걸음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 조금 더 위기감을 가지고 이제 정치에 참여한 부분들이 컸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뭐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셨던 이제 살리는 정치에 가장 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정치 잘 하려고 나왔으니까 또 열심히 해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20년 만에 새 인물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산 시민들의 기대가 큰데요. 우선 1호 공약이 AI 클러스터 조성인데 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네, 처음 오산에 이제 공천이 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은 저도 한 달 반 전에는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사실 공약은 약속인 건데 사람 사이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정치인이 그 많은 분들과 유권자분들과 하는 약속은 꼭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공약을 가장 먼저 내세울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익숙하고 그리고 먼저 내놓을 수 있는, 먼저 지킬 수 있는 공약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AI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저는 이제 해외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또 카이스트로 온 지 한 3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굉장히 한국 교수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스퍼드나 아니면 존스 홉킨스나 이런 데 일했던 동료들과 이미 카이스트에서 이미 파트너십이 만들어져 있었고 저희가 가진 생각들은 이제 AI나 이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대응하는
방법들, 미래 위기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뭐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1차적으로 오산의 글로벌 AI 클러스터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저는 두 그룹이 추가로 연대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대학의 유수한 연구진들이 이런 글로벌한 석학들이나 연구진들과 협업 체계를 만들어서 오산에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외 이런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국내 이제 테크 기업들이 함께 투자를 해서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산업들, 이제 지식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큰 공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글로벌 인재들이 결국에 연구를 하는 이런 인재들이 생산 공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글로벌 인재들, 특히 AI 응용 분야에서 인재들이 글로벌 인재들과 국내 인재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오산이 어떻게 보면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큰 AI 생산 공장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오산에 있던 주민들, 우리 오산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경기 남부의 네. 여러 유권자들 분이 원하시는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제가 원래 해왔던 거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계기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산시의 지역 현안 중에 하나가 또 교통 문제 해결인데요. 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네. 이번에는 잘 될 수 있을까 또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네. 그 문제들을 이제 저는 교통 문제를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증상이라고 봤습니다. 어떤 거의 증상이냐면 특정 도시나 지역이 중장기적인 개발 로드맵, 발전 미래 로드맵을 가지지 않고 개발이 추진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 수요도 예측이 되지도 않고 어떤 방식으로 세계적으로 발전될지 그에 따른 지역인의 개발 지역 같은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지 그리고 교통망들을 어떻게 깔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중장기적 로드맵이 없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장기적인 미래 로드맵을 오산과 인접 도시에 만드는 거. 그리고 오산만의 로드맵이 아니고 경기 남부의 여러 지역의 로드맵들과 함께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경기 남부의 로드맵이 대한민국이 가진 이제 차기 정부에서 가진 발전 방향들과 개발 방향들과 일치하고 서로 이제 그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 미래 로드맵이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들이 한 가지 중요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축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현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산 지역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오산시 안의 재원으로만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해결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AI 클러스터가 한 가지 축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경기 남부에 이제 여러 민주 후보자들과 내세웠던 공통 공약 중에 하나가 그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 그냥 초연결 경기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산에 가진 어떤 AI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무게감을 높임과 동시에 다른 인접 도시들과 연결성들을 굉장히 높일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런 계획들이 우선 처음에 AI 클러스터로 만들어지는 근거들 그리고 우리가 오산에 가진 경기 남부와 함께 가진 한 10년 정도의 로드맵이 잘 설득이 된다고 하면 오산시의 재원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의 재원 혹은 국고에 대한 지원들이 오산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여러 민간 투자들이 이루어지면 그에 맞춰서 오산은 교통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잘 못 쉬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나간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말은 해주시겠죠? 네. 자, 또 현안이 또 현안인지라 네. 안 여쭐 수가 없는데
의료인이기도 하시니까요. 네. 요즘 그 의사 증원 문제 놓고 의료계와 네. 정부 갈등이 깊지 않습니까? 뭐 의사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그 의대 증원 문제를 바라보는 나 분석하는 시기야 아니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데 이제 제가 의사로서 이 문제 얘기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희소한 미래학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의대 증원 문제는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의대 입학생 수를 늘려서 입학생들이 의사가 되는 대부분 이제 필수 의료라고 하면 인턴 의대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펠로우십까지 거치고 나서야 의사로서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대략 한 13년 정도 걸립니다. 한 명의 의사가 그렇게 나올 때. 그리고 그렇게 되면 펠로우 마치고 의사 1년 차잖아요. 그리고 지금 2,000명을 증원한다 해도 이제 충분한 인원이 모일 때까지 뭐 4, 5년 이상은 걸릴 것 같고 그럼 결국 이게 13년에 이게 생기는 의료인들이 뭐 17년, 18년 혹은 20년 뒤까지를 생각해야지 이런 의대 증원으로 통해서 필수를 해결하는 그 윤 정부에서 얘기한 악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년 뒤에 정책들을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미래 정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빠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래 예측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20년 뒤에 보건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15년, 20년 뒤면 의료인공지능이 상용화되는 시기가 지나 있습니다. 그냥 의료인공지능도 아니고 이게 범의료인공지능이라고 해서 하나의 인공지능이 여러 의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마 그 시기에는 상용화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필수 의료를 생각을 했을 때 그 15년, 20년 뒤에 의료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그리고 그때 지금 AI가 기반한 의료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취할지를 먼저 예측하고 감안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인력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거꾸로 된다고 하면 사실 의료인공지능으로 상당히 많은 필수 의료들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의료인공지능에 연계가 되면 커버할 수 있는 필수 의료들이 굉장히 넓혀지거든요. 그랬을 때 기존에 필수 의료를 하시던 분들은 의료인공지능으로 커버되지 않은 영역들에 집중 배치가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필수 의료를 이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나 분석들이 사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그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서 뭐 20년 뒤에 수요를 해결하겠다. 이 방식은 저희같이 미래 정책들을 조금 긴 시야로 정책들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년, 20년 정도의 호흡을 가진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미래 예측, 미래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청사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움이 커서 얘기를 길게 드렸던 것 같네요. 예,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자, 22대 국회 개원 이제 한 달 남짓 남아 있는데요. 이제 생각하고 있는 1호 법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입법 활동을 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죠. 이제 1호 법안이 뭐가 될지는 사실 많은 고민들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치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미래 정치 그리고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2030년도에 골든타임이라 생각했던 그 미래 위기들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다중 위기들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해 나갈 거고요. 그걸 만들기 위한 이제 그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져야 될지는 조금 더 많은 고민들 그리고 원내에 들어가서 동료 의원님들과 이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선적으로 이제 법안을 우선시할 수도 있는데 전 반대로 어떻게 보면 원내에 계신 여러 동료 의원들 사이에 그 미래의제 그리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기존에 흩어져 있던 뭐 저출생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민 문제 그리고 연금 문제 그리고 팬데믹이나 기후 변화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조금 더 그 통섭적인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로 떨어져 있는 이슈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평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랬을 때 들어가서 우선은 원내에서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원내뿐만이 아니고 이제 한국 사회에 계신 여러 시민사회 그룹들 그리고 전문가 그룹들이 그리고 국 외에 있는 여러 그룹들까지 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22대 이 4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어느 정도 논의점을 좀 찾아야 되는 시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 안에서 1호 법안이든 2호 법안이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저희가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거운동 때 그 오산 시민들에게 자신을 따뜻한 미래학자 이렇게 소개를 하셨거든요. 네네네.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까 네.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제 학자는 아니니까 따뜻한 미래 정치인,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제 정체성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제가 가진 어떤 포분 아젠다가 20년 동안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인도주의 활동가로서 가지게 되는 따뜻한 이제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들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학자로서 이제 그 다가올 미래를 어떤 식으로 그렇게 AI나 디지털 기술을 응용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지를 또 정치권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미래가 굉장히 한국 사회가 뭐 다른 글로벌 사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변할 건데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이 소외되는 경향들이 큰 것 같습니다. 오산도 다음 10년 동안 저는 가장 빠르게 변할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빠르게 변하는 개발들이 난개발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계셨던 소외됐던 분들이 가장 더 소외되는 역할들 혹은 오산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게 그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미래가 적어도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미래가 돼야 된다는 원칙들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 따뜻함을 사람에 대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미래 설계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20년 동안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뭐 앞으로 20년 동안 뭐 크게 바뀌겠습니까? 그대로 가야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우리 네. 차주 당선인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BTV 경기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